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분류하기 그 단원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문제 풀기 전에 어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 12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연필의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약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연필의 길이를 재어보고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길이를 나타내보는 시간을 나타나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조했듯이 길이를 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cm가 몇 번인지 몇 번 있는지 세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를 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cm가 몇 번 있는지를 하나씩 세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길이를 잴 수 있도록 만든 도구가 바로 자입니다. 자는 하나씩 세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한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그래서 연필에 먼저 길이를 재야겠죠. 근데 연필의 길이를 보니까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연필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에서 몇 센티미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가 몇 번 있는지 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이 한 칸이죠. 이 한 칸이 무엇을 나타내죠? 이 한 칸이 각각 이 한 칸이 바로 이 한 칸이 1cm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연필의 길이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연필도 마찬가지로 1cm가 몇 칸인지 몇 개인지 세어보면서 알아보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세볼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세고 싶은데 조금 1cm가 좀 덜 1cm보다 조금 더 짧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에 있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1cm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 세볼게요. 1cm가 하나, 이게 하나죠. 또 하나, 둘, 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빨간색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연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여기까지는 현재 여기까지는 1cm가 몇 개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cm가 한 번, 1cm가 두 번, 1cm가 세 번, 1cm가 네 번, 1cm가 다섯 번, 1cm가 여섯 번 있었어요. 그럼 모두 몇 개? 모두 1cm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1cm를 모두 몇 개인지 알려면 더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렇죠? 1cm가 여섯 번 있다. 어제 이 말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cm의 6배이다. 그렇죠? 1cm를 5번 더하는 것과 1cm가 6배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곱셈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1cm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cm 곱하기 6을 줄여서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6cm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EMP를 보면은 딱 6cm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이냐면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 색으로 해볼게요. 요만큼 요 부분만큼 더 있어요. 현재 요만큼 더 있다고 보시죠. 요만큼. 그렇죠? 근데 요만큼은 여러분이 2학기에는 밀리미터를 배우니까 밀리미터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지만 1학기 때는 조금 더 된다, 조금 못 된다 이런 표현을 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여기까지가 6cm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2까지 있다면 7cm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필의 길이는 여기 1cm 여기에 가까워요. 요 3 여기에 가까워요. 그렇죠? 2에 가깝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연필의 길이가 여기까지라면은 현재 여기까지의 길이는 6cm인데 6cm보다 여기까지는 6cm이고 만약에 연필이 여기까지 있다면 여기는 7cm가 되겠죠. 그런데 연필의 길이는 6cm에 가깝습니까? 7cm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7cm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6cm가 아니라 약 7c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고 스스로 설명해보고 정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 이제 5단원 분류하기 문제입니다. 분류. 여러분 근데 분류를 왜 배우죠? 분류하기를 왜 하죠? 분류하기를 왜 할까요? 한번 그림 몇 개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그래요. 마트죠. 마트 보니까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정리.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정리가 잘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요. 분류를 잘 해놨을 때 정리가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했는지, 마트에서는 그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은 마트에 가면은 천장 부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요 보이시죠? 요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물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한다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분류한다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류 기준이라고 하죠. 분류 기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트에 가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만 조르지 말고 마트에서 물건들이 어떻게 분류하여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천장을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류 뭐 이런 것도 있고 청소 도구류도 있고 음료수 이렇게 코너별로 분류 기준을 정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트는 분류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장소입니다. 알겠죠? 마트 가고 싶다. 하리보 먹고 싶네. 하리보.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어디예요? 그래, 여기는 서점이죠. 서점에도 보면은 제가 사는 마을에도 서점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서점이 있죠. 서점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손님들이 와서 책을 찾아야 돼. 이렇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야 돼. 근데 책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손님이 그 책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책을 종류별로
기준을 정해서 잘 분류해 놔야 돼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가보시면 책들이 정리되어 있죠.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서점은 뭐 잘 모르시면 경영인문학 서적은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다음에 여기도 뭐 수험서 이렇게. 서점에도 가보면 요 천장 위에 있거나 또는 책꽂이에 이렇게 편말이 있죠. 편말이 바로 책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책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위인전에 따라서 위인전, 동화, 시집, 소설, 역사, 그렇죠? 그런 기준을 정해서 도서관 책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떤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네, 제가 어떤 제 옷장은 아니고요. 옷장의 모습입니다. 옷장. 이렇게 옷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오늘 입을 옷을 쉽게 빠르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분류를 잘 해놓으면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책꽂이 책상에도 여러분 집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류하고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 문제를 풀면서 몇 개 맞았나 틀렸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내용도 내가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충도 하고 또 몰랐던 내용도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갖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자, 보고 있습니까? 자, 문제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위의 물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펴왔어요.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 기준으로 알맞은 걸 찾아보라 그랬죠? 자, 1번 물건의 모양. 물건의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그렇죠. 물의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예쁜 것과 예쁘지 않는 것 서로 분류할 수 있나요? 분류는 할 수, 예쁜 것과 예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물건들을 분류할 수 있나요? 네, 분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분류를 할 수는 있으나 사람마다 예쁜 것과 예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이해했습니까? 예쁜 것과 사람마다 다 예쁜 것과 제가 예뻐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예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싼 것과 비싸지 않는 것. 네, 분류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시계가 비싼가요? 액자가 비싼가요? 분류할 수 있으나 그 분류한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 분류 기준은 알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분류 기준을 따라 누가 분류해도 결과가
분류한 결과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한다. 그쵸? 같아야 한다. 이래야지 알맞은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다음, 예쁜 것, 예쁘지 않는 것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즉 10사람이 예쁜 것과 예쁘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10사람이 했다면 10사람이 다 똑같으면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르면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알맞지 않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어디 그러면 이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키가 크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몇 센티미터, 이건 어떨까요? 몇 센티미터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래서 135cm보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거 분류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되겠죠. 알겠어요? 다음. 머리카락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이거 분류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어때요? 머리카락 길이가 죄송합니다. 30cm보다 긴 사람, 짧은 사람. 머리카락의 길이를 잴 수만 있다면 이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뚱뚱한 사람, 빽빽한 사람.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기준으로 만약 분류를 한다면 분류한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또 분류 기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자, 그래서 또 이것도 될 수가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 모양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 아직도 2학년 학생 중에 이걸 네모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2학년은 네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아시겠어요? 사각형입니다. 네모란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물건은 무엇인지 모두 쓰세요. 사각형 모양 물건 뭐 있어요? 첫 번째, 공책이 있다. 공책이 있다. 또 액자도 사각형이죠. 액자도 사각형이고, 또 있나요? 필통이다. 필통. 필통 보세요. 필통이 사각형 모양인가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엄밀히 말하면 필통은 사각형 모양 아닌데, 이 문제의 맥락에 비춰보면 필통 중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필통 자체가 사각형은 아닌 거죠. 필통은 상자니까. 어쨌든 세 가지가 사각형 모양이다. 다음 이거는 뭐라고 읽죠? 그것은 세모? 세모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것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다. 삼각형. 삼각형 모양의 물건 뭐가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삼각형 물건 뭐가 있냐면, 줄여서 쓸게요.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또 교통 표지판이 있다. 두 개가 있어요. 세 번째, 하트 모양 물건 뭐가 있어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물건은 뭐가 있냐면 접시가 있네요. 접시가 있어요. 한 가지 모양이 또 빠뜨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건 모양. 이러한 도형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도형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원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는 도형이 아닙니다. 원이 도형이에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도형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원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 원은 몇 개죠? 원 모양은 원 모양은 시계가 있고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건 어떤 모양인가요? 다시 말하면 사각형, 삼각형, 하트, 원 모양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공책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개수 중 이 모양 중에서 어느 모양이 가장 많은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뭘까요? 그래요. 그게 바로 표입니다. 표. 뭐라고 한다고요? 표. 자, 그래서 이 표를 여기에 있는 요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바로 표라고 합니다. 표. 자, 표를 왜 그리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어떤 것이 개수가 가장 많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있기 위해서 표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그려볼게요. 자,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개수를 한번 써. 개수. 자, 먼저 사각형 모양은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 다음에 삼각형 모양도 사각형 모양 세 개인가요? 근데 사각형 모양이 하나, 둘, 세 개 맞네요. 다음에 삼각형 모양은 아니죠. 원이죠. 원은 몇 개죠? 원은 아까 두 개였죠. 삼각형도 두 개였죠. 다음에 하트는 한 개였어요. 어때요? 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모양이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그렇죠? 사각형 모양이죠. 어때요? 표를 그려놓으니까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떤 물건이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한눈에 알아보려면은 분류한 다음에 그것을 표로 그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하면 물건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분류한 것을 다시 표로 나타내면 어느 물건이 개수가 가장 많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류를 하고 왜 표를 그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는 그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왜 분류를 하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분류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어서 어느 물건이 가장 많은지 한눈에 알아보는 공부, 이 두 가지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기 누구 졸고 있는 학생 있네. 미안해요. 선생님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밖에 비가 오니까 선생님이 좀 착 가라앉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진인의 분단 어린이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아,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여기서 빠뜨린 게 있네. 근데 우리 분류를 할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말이죠. 분류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어느 하나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물건 8개잖아요. 그럼 표를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모두 몇 개가 돼야 할까요? 8개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표를 그리고 나서 세보니까
표를 그려 세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 사각형을 원을 3으로 써버렸어요. 그럼 몇 개예요? 9개가 됐죠. 원래는 몇 개에서 8개죠. 분류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실수로 하나를 원래 삼각형이 2개인데 한 개라고 써서 그래서 몇 개 돼요? 7개가 됐죠. 전체는 8개였죠. 7개죠. 숫자가 안 맞죠. 그것도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분류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두 번 세면 안 돼요. 알겠죠? 분류하기 전에 물체와 분류한 후 표로 나타냈을 때 그 물체의 개수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에다 숫자를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쓴 다음에는 여기 물건의 개수를 다 더해봐. 3, 2, 1, 6, 7, 8. 8이죠? 8개.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지저분해지면 안 되는데. 8개죠. 8개. 여기도 물건이 몇 개? 8개죠. 8개 맞죠? 그러면은 표를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꼭 표를 그린 다음에 개수 확인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우진이의 분단 어린이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또 분류 기준이 나왔죠?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자, 이게 이 분류 기준인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기준대로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분류한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돼. 자, 봅시다.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로 분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과가 모두 같겠죠? 그럼 이것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얼굴이 예쁜 어린이와 예쁘지 않은 어린이. 이것은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류한 결과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우진의 분단인 어린이와 우진의 분단이 아닌 어린이. 이건 어떨까요? 이건 길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요 자체가 모두 다 우진인의 분단 어린이들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기준대로 분류해보면 우진인의 분단인 어린이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고 아닌 어린이는 0이죠. 분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분류를 하지 않는 거죠. 12명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게 3번은 꼭 재밌는 문제네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로 분류하여 그 수를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볼까요? 세어볼까요? 이 세기 전에 그러면 요 중에서 남자 어린이가 많아요, 여자 어린이가 많아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표를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표 봅시다. 남자 어린이 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남자 어린이를 한번 세어볼까요? 남자 어린이. 자, 한 명. 남자 어린이. 이거 셀 때도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호를 남자는 이렇게. 남자를 동그라미로 세볼까요? 남자 한 명.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남자 어린이는 6명입니다. 여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는 직접 세야 할 수 있을까요? 세지 않고서도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요. 세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전체가 12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남자 어린이가 6명이야. 그럼 여자 어린이는 몇 명이야죠?
그렇죠. 6명이야겠죠. 왜요? 이 표를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숫자의 합과 처음에 제시된 그림의 숫자의 수는 서로 같아야 하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는 안 세도 돼요. 자, 8번. 이번에는 또 다른 게 나왔나 보네요. 좀 치우고. 자, 이번에는 안경을 쓴 어린이와 안경을 쓰지 않는 어린이. 이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겠죠? 이 기준으로 분류하면 결과가 모두 같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경을 쓴 어린이,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렇죠? 그래서 안경을 쓴 어린이는 5명이네요. 자, 안경을 쓰지 않는 어린이 몇 명일까요? 그래요. 처음에 12명이었죠? 자, 1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5명이에요. 더해줘야 할까 빼줘야? 빼줘야겠죠. 빼면 그렇죠? 7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계산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힘들지만 덧셈 뺄셈 많이 배웠죠. 그 배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류학이나 다른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뺄셈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한 명씩 다시 세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뺄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을 사용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잔소리 하자면은 여러분 항상 뺄셈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다 합시다. 여러분하고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이제 어떤 수 이렇게 네모를 구해야 돼. 자, 12 빼기 5는 얼마인지 구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항상 뺄셈을 보면은 덧셈을 생각하고 덧셈을 보면 뺄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뺄셈 문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 12 빼기 5 이 뺄셈식을 보고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 덧셈을 생각해야 돼. 결국은 12 빼기 5는 몇입니까? 라는 질문은 5에다 몇을 더하면 12가 되느냐고 똑같은 거죠. 이해했어요? 5 더하기 7은 그러면 7이 되는 거죠. 7 이해했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1학기 때 마우스 그림 많이 그렸죠. 마우스 그림 기억나요? 그러니까 12, 5, 7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마우스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어요, 그걸로? 5 더하기 7은 12, 7 더하기 5는 12, 반대로 12 빼기 5는 7, 12 빼기 7은 5. 그렇죠? 그래서 12, 5, 7 이렇게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세 수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응?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가족수라 했잖아. 가족수. 그런데 뭐 세 개의 수, 아무런 세 수나 가족수가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1, 4, 5는 가족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가족수일까 아닐까? 가족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요, 이렇게 다시 마우스에 써보면은 11, 4, 5, 4, 5, 9, 11 빼기 4는 가족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수라는 것은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수를 사용해서 덧셈식 2개와 뺄셈식 2개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은 가족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몇이에요? 7이 되겠습니다. 또 어때요? 표로 그려주니까 어떤 점이 편해요? 안경 쓴 학생이 많아요? 안경 안 쓴 학생이 많아요? 안경을 안 쓴 학생이 더 많죠. 그래서 표를 그리면은 어디가 더 많은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풀겠습니다. 수인에 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애완동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수인의 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죠. 좋아하는 애완동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인의 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요 그림만 보고, 요걸 보고, 또 지저분하네요. 요 그림만 보고 수의 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표를 그려봐야 했어요. 표. 알겠죠? 표. 그래서 표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그릴 때 우리가 그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세는 것도 공부했죠? 어떻게 세면 5개씩 묶어서 세면, 왜? 우리 손가락은 5개니까 5개씩 세면 편하니까 5, 10, 15. 그래서 5개씩 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5개. 알겠죠? 어떤 학생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하나, 둘, 셋, 4개. 이거 몇 개겠어요? 하나가 없으니까 4시겠죠. 이렇게 5. 꼭 이렇게 5개씩 묶음지어서 세는 방법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세면서 표시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자, 강아지 하나 이렇게, 강아지 둘, 강아지 셋, 강아지 넷, 강아지 5. 됐죠? 고양이 하나, 고양이 둘, 고양이 셋, 고양이 넷. 없네요. 앵무새 하나, 앵무새 여기도 있네. 앵무새 둘. 앵무새 또 있나요? 앵무새 둘 없죠. 토끼 하나, 토끼 없네요. 자, 그래서 숫자 보면 이건 뭐시라 했죠? 5. 이게 없으니까 4, 2, 1. 이렇게 다 했다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한번 다 더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다음 몇이에요? 다음 몇이죠? 보세요.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덧셈을 배우는 거야. 계산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덧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덧셈을 배워서 이런 데 써먹으려고 덧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 4, 9, 10, 12, 12죠. 자, 원래 처음에 있던 애완동물 몇 개예요? 몇 마리였죠? 또 12. 빠짐없이 또는 하나를 중복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를 그렸으면 뭘 알 수 있다고 했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뒷문제는 그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0번.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이거잖아요. 자, 5. 강아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장 적은 수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1. 토끼. 끝. 그러니까 표를 그리면은, 여러분이 이게 문제를 풀게 표를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면은 어느 것이 가장 많은지 가장 적은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단추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12번. 단추를 그림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분류한 기준. 어디? 분류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분류한 기준. 분류한 기준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그래요. 단추의 구멍의 수겠죠? 또는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구멍의 수가 줄여서 쓰면 구멍의 수가 2개인 것과
전체 있어요. 4개인 것.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위의 단추를 12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자, 여기는 지금 구멍의 수에 따라 분류를 했죠. 그렇죠? 어디 다른 기준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추를 다른 기준을 정해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언뜻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을까요? 모양 어떨까요? 모양. 자,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기준을 단추의 모양으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모양이 몇 가지예요? 총 종류가 삼각형, 사각형,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표를 한번 그려 봅시다. 표도 예쁘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하나 선을 긋고 이렇게 하나 선을 그어서 자, 먼저 말로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형,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개수를 세야겠죠? 아이고 힘드네요. 삼각형 모두 몇 개죠? 세봅시다.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하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셀게요.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은 4개이다. 사각형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맞게 셌나요? 4개. 자, 원은 몇 개죠? 원은 뭘 해보지? 원은 어디 봅시다. 원은 별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또 중복되지 않고 세는지 알아봐야겠죠? 여기 왜냐면은 4 더하기 4는 몇이죠? 8. 그래서 8 더하기 5는 몇이에요? 8 더하기 5는 그렇죠? 8, 5, 13. 덧셈 99 다 외우고 있죠?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것도 13개. 자, 13개 됐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웠습니다. 자, 15번. 동그라미 모양이면서, 죄송합니다. 원 모양이면서 구멍이 2개인 단추는 몇 개일까요? 와, 이거 어렵네요. 일단은 분류 기준이 2개죠. 원 모양인 거. 일단 원 모양이죠. 원 모양. 근데 원 모양 중에서도 구멍이 하나 4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원 모양 5개겠죠. 네, 보세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은 일단 원 모양인 것을 찾아보세요. 원 모양. 이것도 원이고 원이죠. 원. 그렇죠? 첫 번째 분류 기준. 두 번째 분류 기준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구멍이 2개인 거예요. 이 중에서 구멍이 2개인 것은 뭐냐면은 자, 이거 2개죠.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그래서 2개인 것은 4개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진영인의 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였습니다.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문제지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과일이 나왔습니다. 과일. 좋아하는 과일에 따라 분류하고 그 수를 세어보세요. 많이 했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세볼게요. 그래서 6개, 8개, 4개, 2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6, 4 더해라 그랬죠? 자, 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요? 응?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6하고 4를 더하면 10. 그쵸? 또 10하고 2를 8하고 2를 더하면 10. 10하고 10을 더하면 20. 그래서 20이다. 그렇죠? 여기다 20이어야 돼. 20. 자, 그러면 처음 개수 몇 개였는지 한번 세볼까요? 한 줄에 몇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 그 다음도 5. 여기 5, 5, 5, 5죠. 5씩 네 묶음이죠. 5씩 네 묶음이다.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래 몇이에요? 응?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또 다른 방법, 다른 연산을 사용해 나타내면 어떤 연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5 곱하기 4. 그렇죠?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이 단순히 답을 구하고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익혀놓으면은 이런 개수를 셀 때 훨씬 편리하게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덧셈, 그 다음에 이런 곱셈, 이런 것들도, 응? 곱셈을 왜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뭐 분류하기도 중요하지만은 덧셈, 뺄셈, 곱셈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것들 익혀놓으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를 이 문제를 풀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16 하셨죠? 17번 계속 풀겠습니다. 조사한 어린이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나왔잖아요. 여기 20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표를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수 어린이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표에서 뭐예요? 그렇죠. 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표를 안 그리면 만약에 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표를 그려 놓으니까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많은 어린이는 복숭아겠죠. 그래서 복숭아다. 가장 적은 수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은 레몬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과일은 복숭아, 가장 좋아하지 않는 과일은 레몬입니다. 아셨죠? 20번.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앞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학교 앞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돼? 응?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과일 가게에 많이 갖다 두어야겠죠? 알겠죠? 아이들은 지금 레몬을 제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레몬만 많이 갖다 놔. 그럼 레몬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가게에 많이 갖다 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해요? 자, 정답은 복숭아를 많이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표를 이용해서 이게 표를 이용하면은 어떤 좀 어렵지만 어떤 물건을 먼저 많이 갖다 놓고 적게 날아가든지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편의점 회사들은 한 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 죄송합니다. 맥주를 예를 들면 말이죠. 맥주, 응? 뭐 화이트 맥주 있고 뭐 맥주 있죠. 그러면은 이 맥주 회사들은 편의점에서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맥주의 수를 조사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달에는 뭘 많이 갖다 줘야겠어요? 가장 많이 팔린 맥주를 줘야겠죠. 또 선생님 하리보 좋아하는데 하리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프루트, 뭐 콜라, 뭐 여러 가지 하리보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걸 판매를 해봐. 알겠죠? 그래서 몇 개씩 판매되어 있는지를 이런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어느 과일, 어느 맛의 프루트가 많이 팔렸고 적게 팔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하리보를 가게에 더 많이 갖다 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표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리보 나왔으니까 시간 되는 사람은 저 편의점 가가지고 하리보 있죠? 하리보를 사가지고, 하리보가 거기 프루트 하리보는 그 색깔과 모양에 따라 다르죠. 먹기 전에 한번 색깔에 따라서 분류도 해보고 또 모양에 따라서 분류도 해본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네,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응?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는 욕심이 또 시간을 많이 가버렸습니다. 응?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내일은 이제 곱셈 단원,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이나 모레쯤 곱셈 단원 촬영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안녕.